차가운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른 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그 눈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만 매달리세요. 뒷골목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후회해봐도 아버지는 떠난 뒤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12층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3년간 준비해온 대형 광고 계약 프레젠테이션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후배 직원 둘이 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들었어? 한 부장님 아버지가 그 유명한 고물상 할아버지래. 진짜. 저쪽 사거리에서 매일 폐지 주우시는 그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굳어가는 게 보입니다. 후배들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대박이다. 개천에서 용났네. 근데 부장님은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숨이 막혀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20초가 20분처럼 느껴집니다. 손에 쥔 서류 가방의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쥡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복도로 걸어나갑니다. 뒤에서 후배들이 어머나 우리 얘기 들은 거 아니야? 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지만 화면의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70대 후반의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폐지 수레를 끄시던 뒷모습,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고물상 아들이 아니라 성공한 광고인으로 봐줄 테니까요. 오후 6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광고주 김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의 차를 따라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입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이런 곳에 오면 제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고물상 아들이 아니라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문득 유리창 밖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폐지 수레를 끄시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심장이 멈춥니다. 저쪽에서도 저를 보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버지는 수레를 잠시 멈추시고 손을 들어 흔드십니다. 반갑다는 듯이, 아들을 우연히 만나 기쁘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통화하는 척 귓가에 갖다 댑니다. 아는 사람을 봤냐고 묻는 김 대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창밖을 힐끗 보니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수레를 다시 밀고 가시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 뒷모습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이다가 결국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거움을 애써 무시하고 김 대표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제 귓가엔 폐지 수레의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맴돕니다. 사흘 후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광고 콘셉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아빠.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빛납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잠시 제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부장님, 아버님이세요? 급한 일이시면. 아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옵니다. 스팸이에요. 요즘 스팸 전화 정말 많네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앉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아빠. 컴퓨터 화면을 켜고 기획안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춥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셨을까? 고개를 흔듭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고물상. 좁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쌓인 폐지와 고철 사이로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립니다. 아버지는 낡은 의자에 앉아 꺼진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바쁘겠지.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옵니다. 아빠가 방해만 하네.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십니다. 달력 귀퉁이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앞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어린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십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사진 속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쓸쓸히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저 아이는 아직 젊으니까. 성공해야지. 나 같은 아비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고물상 안은 더 어두워집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기획안을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발신자 아빠. 이번에도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차단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닙니다. 지금은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도시, 그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현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지우에게라고 적힌 아버지의 글씨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하니 현금 50만 원과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힘들 때 쓰렴. 아빠가 미안하구나.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자꾸 제게 이런 걸 주시는 걸까요?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반가움이 가득한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셨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가? 현관 앞에 돈 놓고 가신 거요. 저 이런 돈 필요 없어요. 그게 아빠가 혹시 지우가 힘들까 싶어서. 제발 신경 끄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 어른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긴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래.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주제 넘었구나. 그럼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봉투를 거실 서랍 깊숙이 던져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를 낸 건 제 쪽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서랍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지만 저는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물상. 아버지는 끊긴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계십니다. 그래. 지우 말이 맞아.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주제 넘은 거지 뭐. 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 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리십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자꾸 짐만 되네. 형광등이 깜빡이고 고물상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홀로 서 계십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채 구부정한 등을 한 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뒷모습으로 벚꽃이 피고 지는 4월 저는 오직 승진과 성공을 위해 일에만 몰두했어요. 아버지 생각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78번째 생일인 4월 12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알람이 알려줬지만 저는 부담스러워하실 거라는 핑계를 대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미팅 중 휴대폰에 아버지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이 연달아 왔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확인한 문자 메시지에는 지우야, 오늘 아빠 생일인데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숨만 쉬었을 뿐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만 남긴 채였죠. 오후 2시 회사 로비로 내려왔을 때 낡은 점퍼를 입은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동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급한 전화 핑계를 대고 아버지를 건물 밖 뒷골목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한 눈빛으로 오늘 아빠 생일이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국밥이라도 먹자고 하셨지만 저는 시간 없어요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보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옷 좀 어떻게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시며 아, 그래. 미안하다. 깨끗한 거 입고 왔는데 라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안 하세요? 고물상 아들이라고 다들 비웃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시며 용돈을 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옷이나 좀 사 입으세요. 아버지의 손이 공중에 멈춘 채 떨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 매달리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저는 가슴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고물상 구석 테이블 앞에서 혼자 생일을 보내셨습니다. 편의점 케이크에 초를 켜고 컵라면을 드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지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절당한 용돈이 들어있는 낡은 지갑을 바라보시다가 아버지는 다시 홀로 라면을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은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목요일 오전 회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도연 씨 보호자시죠? 저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환자 한도연 씨께서 오전 9시경 고물상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가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아버지의 소지품 봉투에는 요양원비 250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요양원에 돈 갖다 줘야 하는데 라고요. 어머니가 5년 전부터 계신 요양원의 비용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고물상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요양원비는 본인이 내시겠다며 한사코 저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폐지 냄새 속에서 아버지가 주무시던 공간을 찾았어요. 벽에는 제가 어릴 적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옷가지와 함께 검은색 낡은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는 고무줄로 단단히 감겨진 통장이 있었습니다. 예금주 한도연. 통장을 펼치자 엄청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입금, 그리고 한미문화재단 장학금, 지급이라는 출금 내역.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이 돈을 본인한테 쓰지 않으셨을까? 짠돌이처럼 사시면서 저는 통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통장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지만 돈은 살아있는 동안의 나눔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믿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30년 전 어머니가 아버지께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당신의 나눔이 자랑스러워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미문화재단을 검색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들이 떴습니다. 한도연 씨, 30년간 장학금 전달, 고물상 수익 전액 기부, 가난한 학생 300명 대학 보내. 기사에는 아버지가 아내의 요양비를 대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까지 병행하면서도 장학금 지급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터뷰했더군요. 기사를 읽는 동안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붙였던 부끄러운 아버지라는 이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통장과 편지들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어둠은 더 깊어졌습니다. 30년. 아버지는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셨습니다. 고물상 수익 전액을. 거기에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손수. 그래서 아버지는 낡은 점퍼를 입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5장이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제가 수치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외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의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신문 기사 출력물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미문화재단 1호 장학생, 현재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로 활동. 고물상 할아버지 덕분에 교사됐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한도연 선생님 덕분. 300명. 300명의 인생을 바꾼 사람.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끌고 가 모욕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매달리세요. 제가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새벽 6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봐야 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1. 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일. 아버지보다 가족보다 우선시했던 일. 지금은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흩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지우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외면당하고 모욕당하고 거부당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오전 9시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박미선 간호사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5년간 돌본 분이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죠. 박 간호사는 아버지가 5년간 단 한 번도 요양원비를 밀리신 적이 없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25일이면 하얀 봉투에 현금을 담아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지우 아빠 고마워, 미안해 하며 아버지 이름만 부르셨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늘 아들이 성공한 게 자랑스럽다. 본인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의 마지막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 곁에 앉아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을 바라봤습니다. 폐지를 줍고 고철을 나르고 요양원비를 마련했던 그 손. 제가 제발 좀 그만 매달리세요. 라고 소리치며 뿌리쳤던 그 손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버지의 손등을 적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아버지가 제가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배려하고 계셨어요. 며칠 동안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통장과 재단의 진실을 말씀드릴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어요. 대신 밤마다 아버지의 나눔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운 300명, 그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나눔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희망을 보았죠. 하지만 정작 아들인 저는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아빠가 자꾸 짐이 되네, 미안하다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회사 뒷골목에서 아버지를 모욕했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가는 길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08호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종이에는 어머니가 마지막 의식 속에서 힘겹게 쓰신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는 평생 우릴 지켰단다. 아빠를 용서해줘. 사랑해. 저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의 고물상에 갔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어린 저와 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5월 3일 비가 내리던 날, 병실 창밖으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비를 뚫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비틀거리며 홀로 일어나 어머니 침대 옆까지 걸어가셨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시던 아버지. 오랜 시간 그렇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 맞추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고생 많았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라고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화장터에서 어머니를 보내는 시간.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연기를 바라보셨습니다. 50년 동반자를 보내는 남자의 뒷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나도 곧 갈게, 여보. 조금만 기다려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49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고물상 일을 계속하셨죠.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매일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이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이 있던 좁고 어두운 그곳. 저는 그 골목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저앉으셨던 그 자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괜찮다는 듯이, 다 이해한다는 듯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우셨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지우야,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한미문화재단 계속 이어줄 수 있겠니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3일째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었죠. 70대 할머니 한 분은 아버지 덕분에 손녀가 의사가 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반복하셨어요. 오후 5시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저는 장례식장 처마 밑에서 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박미선 간호사님이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맡기셨다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로 쓴 편지였어요. 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도 너희 엄마 곁에 가 있겠지. 네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아빠가 장학재단을 시작한 것도 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랬단다. 우리가 못 가진 건 돈이지 마음은 부자라고. 지우야, 아빠가 내게 멋진 집도 좋은 차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물려주고 싶구나. 나눔의 기쁨을. 그게 진짜 값진 거란다.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저는 빗속으로 걸어나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발인 날.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저는 아버지가 주신 낡은 우산을 펴보았습니다. 살대를 더듬다가 우산 천 안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모욕했던 그 생일날에 쓰신 글이었어요. 지우야, 비가 와도 우산이 너를 지켜주듯이 아빠도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우산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새로 문을 연 한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매일 출근합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 입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고 그 옆 유리 케이스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우산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광고회사를 정리하고 한미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폐지 냄새를 맡으며 헌신하셨던 고물상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숨결을 느낍니다. 2달 후 재단 사무실에 한 할머니와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30살쯤의 여성은 자신을 한미문화재단 1호 장학생이었던 김소희라고 소개했습니다. 덕분에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병원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버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눔이 씨앗이 되어 훌륭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버지가 도운 300명의 진짜 유산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사, 공무원, 사업가 모두가 아버지께 감사했고 자신들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원치 않으셨겠지만 저는 아버지의 진정한 나눔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가난한 고물상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외면했고 회사 뒷골목으로 끌고 가 제발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눔으로 부자이신 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옷을 입으시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30년간 300명의 학생들을 도우셨습니다.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요양원 어머니 방 창가에 서서 따뜻한 햇살을 맞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시던 그 자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려주신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족의 진짜 사랑, 나눔의 의미, 그리고 뒤늦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